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36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해경 간부시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고요. 오늘은 36번 문제입니다. 형법, 그중에서는 형법 강론, 그중에서도 횡령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횡령죄의 불법 영득 의사에 대한 문제예요. 판례는 난이도가 좀 있는 판례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많이 맞췄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횡령죄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거의 그 형법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거의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힘든 문제들을 횡령 배임에서 출제합니다. 강론 쪽에서. 그래서 횡령 배임에서 맞춘 사람, 틀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그 당락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이 횡령죄를 맞췄냐, 배임죄를 맞췄냐, 틀렸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횡령과 배임 부분은 고득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죄책입니다. 재산죄에서 아주 가장 꽃 같은 부분이죠. 사기, 횡령, 배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도, 강도도 있지만 사기, 횡령, 배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횡령죄 문제 나오면 이건 내가 맞춰야지, 무조건 맞춰서 고득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자, 오늘 문제 그렇지만 이론을 지금 여기서 공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판례를 결론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막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막바로 들어가 보면, 자, 횡령죄의 불법 영득 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고 있네요.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 위탁받아서 뭐죠? 보관자 지위가 있는 거죠. 보관자 지위가 있어요.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요. 근데 보관자 지위가 있는 겁니다. 보관자 지위에 있는데 돈이 모두 없어졌어요. 돈이 모두 없어졌어요. 보관해야 될 돈이 다 사라졌는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돈을 보관한다는 사람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몰라. 이랬을 경우에는 일흥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전히 단정이 아니라 일흥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해서 횡령한 것이라고 주단할 수 있다. 잘 설명을 못하면 일단 이거 횡령한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만 추론해서 단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돼요. 보관하는 자의 지위. 근데 이 보관자 지위와 관련해서 판례는 아주 독특한 그 이론을 펼치고 있어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유효처분 권능. 요거 딱 키워드로 형광펜 쳐놓으세요. 유효처분 권능이 있느냐를 보관자 지위의 획득 여부의 핵심 키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나한테, 이 보관자한테 이걸 유효처분할 권능이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유효처분할 수 있는 권능, 제3자한테 이걸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무권한 자, 처분 권한이 없는 무권한 자가 제3자한테 부동산을 팔아쳤다 하더라도 그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판례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 회사 사내 변호사가 나중에 되실 분들은 이런 판례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끔 회사의 대표들이 회사 돈 가지고 자기 이렇게 업무하다가 발생한 그런 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때, 회사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때, 나 개인이 지금 소송의 당사자인데 회사 돈으로 로펌 비용을 막 쓸 때가 있어요. 로펌에 의뢰하면서 몇 억씩 쓸 때가 있어요. 그거 횡령이나 배임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뭘 착복하고 개인적으로 어디서 나쁜 짓을 해서 이 어떤 소송에 연루가 된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다 보니,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대표라는 지위에 있다 보니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혹은 소송을 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회사 돈을 쓰게 하더라도 회사 돈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횡령 배임이 되지 않는다.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례에서 잘 설치하고 있어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하나무로 이거 틀렸다는 거죠.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있다. 아시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거고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는 별도로 적립 관리되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관리비와는 별도로 적립 관리되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배 청구 소송에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의 경우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 별도로 관리비하고는 별도로 이 관리되는 어떤 그런 특수 목적의 어떤 비용인데 요거를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라든지 시공사에 대한 손배 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용도의 사용으로 횡령이 되냐? 근데 피고인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하고 별도로 관리되는 이 충당금이라는 건데 충당이라는 건 나중에 어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좀 땜빵하는 돈이잖아요. 땜빵하는 비용. 근데 아파트의 어떤 그 구조 진단,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견적을 내는 비용하고 또 시공사하고의 어떤 분쟁 이럴 때 손배청구 소송 비용으로 썼다면 이게 어떤 본인이나 제3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횡령의 고의가 아니라 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이 어떤 정해진 목적 하에 별도 관리되는 거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아파트의 견적비라든지 시공사에 대한 손배 청구라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아니라 어떤 이 자기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으로서 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썼다면 여기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판례는 사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거나 이렇게 어떤 별도로 관리되는 비용을 이렇게 지금 같은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어떤 착복 외의 경우로 사용했을 경우 어떤 거는 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통해서 결론을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 뭘까요? 키워드 우리 찾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키워드 뭘까요? 특별수선 충당금. 또 여기서 뭘까요? 견적비지, 견적비.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손배청구. 이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멋지게 공부할 생각, 멋진 막 학문적으로 멋지게 공부한다고 시험 되는 거 아닙니다. 좀 유치하더라도 특별수선 충당금, 견적비, 시공사에 대한 손배청구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설을 한번 마치고 답지는 쭉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제가 답을 판례들을 그냥 다 거의 따왔어요. 판례들을 거의 다 따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밑줄근 굵은 글씨, 사실관계를 주로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고 중요한 내용을 밑줄로 건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취사해 놓은 판례를 따로 공부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판례는 제가 여기서 취사한 판례들을 한번 기본서에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판례 번호를. 그래서 이 판례 번호가 있으면 기본서에 한번 딱딱딱딱 체크해서 이게 2023년에 나왔던 문제구나.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볼 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이거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프린트물로 만드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